아기 울음이 문틈을 긁어내는 그 밤, 채화영은 포대기 속 쌍둥이 중 한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문을 잠갔고, 정숙희는 다른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절벽 끝에서 스스로 사라질 준비를 합니다. 이 장면이 무서운 건 누가 더 악한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욕망이 한 사람의 모성을 끝까지 몰아붙였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해서예요. 지금부터 15회 시청자가 가장 헷갈리는 언제, 왜, 누가 감방에 정리되게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같이 갈 분들은 도입에서만 부탁하나요? 구독 한번 눌러두면 이 드라마의 숨은 연결고리까지 놓치지 않고 같이 따라갈 수 있어요. 정숙희가 절벽 끝에서 숨을 삼키는 순간 채화영은 이강혁의 보고를 듣고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이강혁은 절벽에서 떨어졌으니 죽었을 겁니다라는 식으로 판단하고, 채화영은 우리 손에 피를 안 묻혔잖아. 우린 떳떳해. 아무 잘못도 없는 거야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안도시킵니다. 죄책감이 올라오려는 찰나 채화영은 그 감정을 말로 눌러버려요. 남의 목숨을 자기 손으로 끊지 않았다는 점만 붙잡고 그 뒤에 벌어진 모든 결과를 우연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채화영이 섬뜩합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잊는 게 아니라 잘한 일로 만들어버리니까요. 그런데 정숙희는 그 밤에 그냥 무너져 죽지 않습니다. 정숙희는 이미 아기 오장미를 별장 창고에 숨겨두고 절벽으로 향했어요. 아이를 숨겨놓고 자신이 죽은 것처럼 사라지면 추적이 멈출 거라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일부 맞아떨어집니다. 오복길이 창고에서 아기를 발견하고 아기 팔에 있던 네잎클로버 팔찌를 보고 숙희가 낳은 아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이어 물에 빠진 정숙희도 낚시꾼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집니다. 죽음으로 끝내려던 선택이 기적처럼 뒤집히는 순간이죠. 하지만 그 기적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정숙희는 살아남았지만 그날의 충격으로 삶이 멈춰버립니다. 정숙희가 살아남은 이후에도 가장 잔인한 사실은 남습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은 이미 채화영의 손에 있고, 정숙희는 한 아이를 지켰다는 이유로 한 아이를 빼앗긴 죄책감과 함께 평생을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15회는 단순히 아이가 바뀐 이야기가 아니라 엄마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파괴하며 살아남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절벽의 밤으로 가기 직전 시간을 하루씩만 거슬러 올라가면 정숙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더 분명해져요. 그 비극은 원래 사랑에서 출발했거든요. 1995년 드림그룹 후계자 마동석과 고아 출신 정숙희는 서로의 세상을 바꾸겠다고 약속합니다. 마동석은 아버지 마대창의 반대에도 결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정숙희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맹세합니다. 정숙희에게 그 맹세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어요. 고아로 자란 정숙희에게 가족은 늘 잠깐 빌려 쓰다 빼앗기는 것이었는데, 마동석은 처음으로 너는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정숙희의 마음이 그 말 하나에 다 풀려버리는 순간 채화영은 그 틈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채화영은 전설급 탤런트라는 이름으로 이미 대중의 호감을 가진 인물입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얼굴 뒤에 욕망이 끌어도 세상은 그 욕망을 매력으로 착각해줍니다. 그래서 채화영이 무서운 건 악행 자체보다 세상이 쉽게 속아준다는 점이에요. 시상식장에서 채화영이 헛구역질을 하며 임신 의혹이 불거지고 곧이어 드림 후계자 마동석과 결혼 초읽기 기사까지 나오면서 스캔들이 폭발합니다. 마동석은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지만 채화영은 회식 후 술에 취한 마동석이 자신을 데려다줬다며 그것을 증거로 만들고 난 동석 씨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단언합니다. 여기서 드라마는 잔인하게 보여줍니다. 사실보다 기사가 빠르고 사랑보다 소문이 강하다는 걸요. 정숙희는 이 스캔들을 듣는 게 아니라 보는 순간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날 정숙희는 8주차 임신 사실을 확인하거든요. 생명이 생겼다는 기쁨이 채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배신감이 정숙희의 목을 죄어옵니다. 정숙희가 신문기사를 보고 오열하는 장면은 단순한 연인의 눈물이 아니라 내 뱃속 아이가 이 집안의 전쟁터 한복판에 던져졌다는 공포의 눈물이에요.
정숙희는 사랑을 믿어야 하는데 그 사랑이 자신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닫습니다. 마동석은 정숙희를 찾아 헤매지만 이미 정숙희는 떠난 뒤입니다. 마대창은 스캔들을 잠재우기 위해 마동석을 프랑스 지사로 보내버리고 곧이어 마동석의 모나코 해상 실종 소식이 뉴스 속보로 전해지면서 모두가 충격에 빠집니다. 정숙희에게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지옥이에요. 사랑도 설명도 보호도 없이 혼자가 됩니다. 정숙희는 뱃속 아이를 지키려면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숙희는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자기 혐오가 올라오는 순간 사람은 더 쉽게 누군가의 먹잇감이 됩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채화영은 마대창 앞에 서서 선언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마동석 씨 아이라는 걸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며느리 자리를 받는 게 아니라 따내겠다는 말이죠. 이때 채화영에게 아이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는 입성권이고 방패고 협박장입니다. 채화영은 스스로를 비극의 피해자처럼 포장하면서도 동시에 권력의 문을 여는 열쇠로 아이를 씁니다. 그리고 채화영은 자신의 계획을 위해 진짜 임신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마대창의 집을 찾아온 정숙희를 채화영이 목격한 순간 채화영은 단번에 알아챕니다. 정숙희가 마동석의 아이를 임신했다. 채화영은 미행 끝에 정숙희의 거처까지 알아내고 멀리서 지켜보며 차로 밀어버리는 거야. 그럼 아이랑 저 여자도 같은 끔찍한 생각을 합니다. 이 장면이 시청자에게 주는 공포는 명확합니다. 채화영의 악행은 순간의 분노가 아니라 목표를 위한 계산이라는 것. 그래서 이 드라마의 초반은 잔인하게 빠릅니다. 한번 표적이 되면 숨 쉴 틈이 없어요. 1회의 엔딩은 그 잔인함을 대칭으로 찍어버립니다. 정숙희는 쌍둥이의 태동을 느끼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채화영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배를 움켜쥐고 안 돼, 내 아이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이 장면이 강력한 이유는 시청자가 원치 않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에요. 악녀도 아이를 잃을 수 있다면 그 악녀는 어디까지 무너질까? 드라마는 선악의 게임이 아니라 아이를 둘러싼 생존 게임으로 즉시 바꿉니다. 2회는 그 질문의 답을 잔인하게 보여줍니다. 채화영은 사산이라는 비극을 겪고 그 충격과 절망을 복수심으로 바꿉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채화영은 자기 슬픔을 칼로 만듭니다. 채화영은 자신이 아이를 잃은 이유를 정숙희 탓으로 돌리며 정숙희가 내 애를 죽였어. 그럼 그 애를 데려와야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채화영의 논리는 섬뜩하게 단순해요. 내가 잃었으니 너도 잃어야 한다. 내가 비었으니 너를 비워야 한다. 채화영은 이 논리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면서 죄책감을 지우고 죄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2회는 거짓말이 어떻게 사람을 괴물로 만들었는지도 보여줍니다. 채화영은 마대창을 속이기 위해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이어가고 사산의 비극을 복수로 승화시키며 빌런 본능을 폭발시키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채화영이 단순히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울고 난 직후의 계산을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슬픔을 인정하면 멈추게 되니까 채화영은 슬픔을 인정하지 않고 정숙희 탓으로 돌려 추진력을 얻습니다. 이때부터 채화영에게 정숙희는 사람이 아니라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장애물로 변해요. 정숙희는 이 폭풍을 모른 채 출산을 준비합니다. 마동석이 사라진 세상에서 정숙희가 할 수 있는 건 숨는 것뿐이라고 믿어요. 정숙희는 도움을 요청할 곳도 믿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숙희의 마음은 두 갈래로 찢어집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왜 나만 이렇게 버려졌나라는 분노가 동시에 올라옵니다. 이 분노가 무서운 이유는 분노가 커질수록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정숙희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배를 쓰다듬습니다. 흔들리는 건 자기 마음이고 아이는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생명은 계획대로 오지 않습니다. 채화영이 정숙희의 출산일을 감시하며 아이를 빼앗아 올 날만 기다리던 중 정숙희에게 갑작스러운 진통이 시작됩니다.
채화영의 타이밍이 어그러지는 순간이죠. 채화영은 늘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왔는데 출산은 통제가 아니라 파도입니다. 채화영은 그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거칠게 올라탑니다. 계획이 흔들릴수록 채화영은 더 빨리 움직이고 더 과감해집니다. 여기서 3회로 이어지는 핵심이 등장합니다. 정숙희가 낳는 아이가 쌍둥이라는 사실입니다. 채화영의 계획은 원래 한 아이를 얻어 마대창을 속이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둘이라면 상황은 위험해져요. 한 명만 내 아이라고 주장하면 다른 한 명이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둘 다 처리하려면 위험이 커집니다. 채화영은 이 변수를 기회로 바꿉니다. 둘 중 한 명만 손에 넣으면 정숙희의 인생을 절반이 아니라 전체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채화영이 내뱉는 말이 그 애가 내 목숨줄입니다. 이 말은 모성애가 아니라 권력의 언어예요. 채화영은 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놓치면 자신이 끝장난다는 공포 때문에 아이에 집착합니다. 정숙희는 그 집착을 얼굴로 보지 않아도 피부로 느낍니다. 쫓기는 사람은 압니다. 뒤에서 다가오는 발소리의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걸요. 정숙희는 결국 쌍둥이를 데리고 목숨을 건 도주를 감행합니다. 도망이 아니라 사라짐에 가까운 도주입니다. 정숙희는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어디에서 숨을지, 내일 아침 어디로 갈지, 그 모든 걸 결정할 여유가 없어요. 정숙희의 도주는 그저 지금 당장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의 연속입니다. 정숙희의 내면은 이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부서집니다. 정숙희는 마동석을 원망하고 싶어도 원망할 대상이 없고 채화영을 미워하고 싶어도 채화영의 힘이 너무 크고 마대창을 탓하고 싶어도 정숙희에게는 그 사람에게 다가갈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숙희의 분노는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내가 약해서, 내가 믿어서, 내가 선택해서. 이런 자기 탓은 채화영 같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이 돼요. 스스로를 탓하는 사람은 끝까지 싸우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정숙희는 그 지점에서 엄마가 됩니다. 엄마가 되는 순간 자기 탓을 잠깐 멈추고 아이를 택합니다. 이게 정숙희의 강점이자 비극입니다. 아이를 택하는 순간 정숙희는 더 큰 죄책감을 떠안게 되니까요. 채화영의 옆에는 이강혁이 있습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의 신복으로 움직임이 빠르고 감정이 적습니다. 채화영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사람. 채화영은 이런 사람을 곁에 두고 자신의 손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요.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결과만 얻으면 된다는 방식. 채화영이 우리 손에 피를 안 묻혔잖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회에서 채화영의 계획은 드디어 손에 잡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채화영은 포대기로 감싼 아이를 품에 안고 주변을 경계하며 굳게 담은 입술과 매서운 눈빛을 드러냅니다.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지만 그 눈빛에는 모성보다 집착과 도끼가 더 진합니다. 채화영이 팔짱을 끼고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을 보일 때 시청자는 잠깐 착각할 수 있어요. 혹시 진짜 엄마 마음이 생기나? 하지만 그 표정은 대개 감정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입니다. 채화영은 아이가 자신의 목표에 어떤 변수를 만들지, 마대창의 의심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정숙희가 살아있다면 어떤 증거가 될지 끝없이 계산합니다. 정숙희의 공포는 여기서 절정으로 치솟습니다. 쌍둥이를 데리고 도주하는 동안 정숙희는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 다리가 풀리고 다리가 풀리면 아이를 떨어뜨릴까 무서워지고 그 무서움이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들어 호흡이 가빠집니다. 정숙희는 공포 속에서도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울면 안 돼. 울면 들켜. 그런데 아이의 울음은 엄마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 울음이 정숙희를 더 몰아붙입니다. 정숙희는 결국 가장 잔인한 선택으로 넘어갑니다.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한 아이를 숨기는 선택, 그리고 자신을 미끼로 던지는 선택입니다. 정숙희는
아기 오장미를 별장 창고에 숨겨두고 절벽으로 향합니다. 이 선택은 포기가 아닙니다. 정숙희는 자신이 죽은 것처럼 보여야 채화영이 멈출 거라 믿고 채화영이 멈추면 적어도 한 아이는 살 수 있다고 계산합니다. 이 계산은 엄마의 계산입니다. 승리의 계산이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는 계산. 정숙희는 자기 삶을 포기하고 아이의 삶을 남깁니다. 그 절벽에서 정숙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남으면 다시 빼앗긴다. 그래서 정숙희는 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이가 살기 위해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는 이후 정숙희가 살아남았음에도 삶이 이전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이 증명합니다. 정숙희는 목숨을 건졌지만 기억과 기능이 무너져 옷의 수준으로 퇴행합니다. 그리고 이 퇴행은 단순한 설정이 아니라 정숙희가 그날의 밤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채화영은 정숙희가 죽었다고 믿는 순간 바로 다음 수를 둡니다. 채화영은 쌍둥이 중 한 명인 마설인을 안고 마대창에게 가서 제가 낳은 마동석 씨 딸이에요 하고 말하며 재벌가 며느리로 입성합니다. 마대창은 손주를 안아들며 감격하고 채화영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채화영은 마설인에게 이제부터 넌 내 딸로 평생 살아라고 속삭입니다. 이 한마디가 30년짜리 거짓의 시작입니다. 마설인은 채화영이 친엄마라고 믿고 채화영은 그 믿음을 발판 삼아 권력의 중심으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오해는 이 결과를 한 방에 보여줍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오장미와 마설인이 등장하면서 화면의 공기가 바뀌어요. 오장미는 레스토랑에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반면 마설인은 선글라스를 끼고 명품으로 휘감은 채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등장합니다. 똑같은 얼굴인데 삶의 무게가 다릅니다. 오장미의 수수한 차림과 조심스러운 표정에서는 백화점이 낯선 사람의 생활감이 묻어나고 마설인의 당당함과 여유에서는 세상이 내 것인 사람의 공기가 풍깁니다. 이 대비가 무서운 이유는 두 사람의 성격이 달라서가 아니라 누가 어떤 손에서 자랐는지가 그대로 얼굴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장미의 현재는 14회의 상처가 그대로 이어진 삶입니다. 오장미는 절벽 사건 이후 5세 수준으로 퇴행한 정숙희, 오복길, 그리고 오복길의 아들 오태평과 함께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갑니다. 오장미가 정숙희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서 속옷을 고르는 동안 정숙희는 길을 헤매며 우리 장미 보고 싶다며 울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는 찢어집니다. 오장미는 정숙희를 위해 선물을 고르고 있는데 정숙희는 오장미를 잃을까봐 울고 있어요. 딸과 엄마의 위치가 바뀐 가족. 오장미는 엄마를 돌보며 자란 사람이 되고 정숙희는 딸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설인의 현재는 1-사회의 거짓이 그대로 이어진 삶입니다. 드림호텔에서는 채화영이 여전히 우아한 얼굴로 권력의 중심에 서 있고 이강혁이 곁에서 보좌합니다. 채화영은 마설인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걱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한폭탄은 마설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채화영이 쌓아온 거짓의 구조예요. 마설인이 조금만 삐끗해도, 마설인이 조금만 의심해도 채화영의 30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화영은 사랑하는 듯 하면서도 끝없이 통제하려 합니다. 오해는 또 다른 축을 같이 세워둡니다. 훈남 변호사 강백호가 형 강준호의 귀국 소식에 환영 파티를 준비하고 미슐랭 3스타 셰프 출신 강준호는 깔끔하고 완벽한 스타일로 등장해 앞으로 얽힐 관계의 긴장을 예고합니다. 드림호텔 직원 진홍주는 강준호의 도움으로 스타 셰프 영입에 공을 세워 승진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요. 이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얽히기 전인데도 오해는 이제 현재의 인물들이 같은 판에 올라왔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긴장감을 만듭니다. 하지만 1-5회의 엔딩을 진짜 엔딩처럼 느끼게 만든 건 결국 그 짧은 순간입니다.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된 쌍둥이 자매, 오장미와 마설인이 서로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재회인데 둘은 서로를 모른 채 지나칩니다. 이 장면이 잔인한 이유는 만약 둘이 그 자리에서 눈을 마주쳤다면 둘은 자신을 의심했을 테니까요. 내가 나를 봤다는 충격은 누군가에게는 진실의 시작이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붕괴예요. 드라마는 그 붕괴를 당장 터뜨리지 않고 시청자의 심장에 예고장처럼 꽂아둡니다. 여기까지가 1-5회가 남긴 팩트 기반 흐름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 스캔들로 뒤집히고 실종으로 보우가 사라지고 사산이 욕망을 폭주시키고 쌍둥이가 계획을 뒤흔들고 절벽이 인생을 갈라놓고 30년이 거짓을 굳히고 백화점이 다시 만남을 만들어내는 구조요. IMBC 연예 3. 그리고 이 흐름을 해석으로 붙이면 더 몰입이 커집니다. 채화영이 정말 원하는 건 며느리 자리만이 아닙니다. 채화영이 원하는 건 정숙희가 가진 것을 빼앗아야만 사라지는 마음입니다. 채화영은 사산의 아픔을 겪은 뒤 그 아픔을 회복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남의 행복을 박살내는 방식으로 자기 상처를 덮습니다. 그래서 채화영은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약한 사람이기도 해요. 상처를 견디지 못해 상처를 뿌리니까요. 정숙희는 반대로 가장 약해 보이지만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정숙희는 힘이 없어서 도망치고 도망치다 막다른 길에서 자신을 던집니다. 그건 영웅적인 희생이라기보다 진짜 현실의 선택이에요. 지켜줄 사람이 없을 때 엄마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아이를 살리기도 합니다. 정숙희가 절벽에서 사라진 건 죽음이 아니라 사라짐을 선택한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야 내 아이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오복길이 중요한 건 오복길이 구해낸 게 단지 아기 오장미 한 명이 아니라 정숙희가 아직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끈이기 때문입니다. 오복길이 네잎클로버 팔찌를 보고 확신하는 장면은 정숙희가 세상에서 완전히 고아가 되지 않게 붙잡아준 장면이에요. 정숙희는 마동석을 잃고 마대창의 세계에서 쫓겨나고 채화영에게 사냥당했지만 오복길 한 사람만큼은 정숙희를 사람으로 대해줍니다. 그래서 오복길의 존재는 이후 오장미의 강철 멘탈과 직결됩니다. 마대창이 중요한 건 이 비극의 판을 깔아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대창은 스캔들을 덮기 위해 마동석을 프랑스 지사로 보내고 마동석의 실종 소식이 나오면서도 권력의 체면을 먼저 세웁니다. 마대창의 세계에서는 사람보다 그룹이 먼저이고 사랑보다 후계가 먼저입니다. 이런 세계에서 채화영 같은 욕망은 오히려 잘 살아남아요. 반면 정숙혜 같은 순수함은 찢겨나갑니다. 그래서 5회에 등장한 현재의 쌍둥이, 오장미와 마설이는 단순히 서로 다른 환경의 대비가 아닙니다. 오장미는 상처를 돌보는 법을 배운 사람이고 마설이는 상처를 숨기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오장미는 돈이 없어도 가족을 붙잡는 법을 알고 마설이는 돈이 있어도 사람을 붙잡는 법을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둘이 만나면 둘의 세계관이 서로를 찢어버릴 거예요. 그 예고가 바로 5회의 백화점 스침입니다. 마지막으로 1-5회를 다 보고 나면 시청자 마음에 남는 질문이 3개로 정리됩니다. 마동석의 실종은 정말 사고였을까? 채화영은 어디까지 거짓을 쌓았고 그 거짓이 채화영은 어디까지 거짓을 쌓았고 그 거짓이 무너질 때 마설이는 무엇을 잃게 될까? 정숙희는 살아남았는데도 왜 그날에서 멈춰버렸을까? 이 질문들이 풀리는 순간 오장미가 왜 그렇게 강해야 했는지, 마설인이 왜 그렇게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지, 채화영이 왜 설인이라는 존재 때문에 드림호텔 대표 자리를 지키며 더 큰 욕망을 펼칠 수 있었는지까지 한 번에 연결됩니다. 정숙희가 신문기사를 보고 떠난 뒤의 공백도 1-5회에서 아주 중요한 심리장치입니다. 마동석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정숙희가 듣고 싶었던 건 부인이 아니라 행동이었거든요. 정숙희에게는 내가 너를 지킨다는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마대창이 마동석을 프랑스로 보내버리면서 마동석은 정숙희를 지킬 기회 자체를 빼앗깁니다. 이때부터 정숙희의 머릿속에서는 사랑이 위험으로 번역됩니다.
사랑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내가 표적이 됐다는 경험. 그래서 정숙희는 이후 어떤 선택을 하든 숨는 선택을 하게 돼요. 사랑을 드러내면 공격받으니 사랑을 숨겨야 한다는 결론으로 가버립니다. 채화영은 정숙희의 이런 취약함을 끝까지 파고듭니다. 채화영이 정숙희에게 분노하는 방식이 질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더 핵심은 자리입니다. 채화영은 마대창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끝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고 타인을 가해자로 만들고 세상의 동정을 무기로 바꿉니다. 사산을 겪은 채화영이 통곡하는 장면은 진짜 아픔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처리하는 방식이 문제예요. 채화영은 아픔을 견디지 못해 아픔의 원인을 타인에게 고정시키고 그 타인을 처벌해야만 마음이 잠깐 편해집니다. 그래서 정숙희가 내 애를 죽였어라는 문장은 단순한 악담이 아니라 채화영이 살아남기 위해 만든 정신적 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더 무서운 이유는 채화영이 마대창 앞에서 조신한 며느리로 연기하면서도 뒤돌아서선 다른 얼굴로 정숙희를 짓밟는다는 점입니다. 겉과 속이 갈라진 사람이 가장 위험하잖아요. 겉으로는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규칙을 이용해 사람을 죽입니다. 채화영은 마대창의 규칙을 너무 잘 알아요. 마대창은 후계를 원하고 체면을 원하고 증명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채화영은 그 증명으로 아이를 내밀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정숙희가 부서지는 건 채화영에게는 비용 항목일 뿐입니다. 그래서 34회의 도주와 탈취는 단순한 추격전이 아니라 증명을 가진 자와 증명을 빼앗기는 자의 싸움입니다. 정숙희는 아이가 증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를 증명으로 쓰지 못합니다. 정숙희는 아이를 살리는 데만 쓰고 싶거든요. 반대로 채화영은 아이를 살리는 데 쓰지 않습니다. 아이를 올라가는 데 씁니다. 그 차이가 15회를 보는 내내 시청자 속을 긁어대요. 저 아이는 사랑받아야 하는데 왜 문서처럼 취급되지? 라는 분노가 계속 쌓입니다. 절벽 장면이 남기는 후유증도 여기서 더 커집니다. 정숙희는 한 아이를 숨기고 자신을 던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이 하나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정숙희가 살아남아도 마음이 살아남지 못해요.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또 다른 죄책감이 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저 아이를 못 지켰다라는 식의 비합리적인 자책이 시작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드라마가 정숙희를 퇴행으로 표현한 건 단순히 캐릭터를 약하게 만들려는 장치가 아니라 트라우마가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5회에서 30년이 훅 지나가도 시청자가 바로 현재에 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가 과거의 복사본처럼 설계돼 있어서예요. 오장미가 백화점에서 속옷을 고르는 장면이 가볍게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오장미에게는 엄마에게 엄마가 되어주는 의식 같은 거예요. 선물을 고르는 행위가 사랑의 확인이고 그 사랑이 끊기면 자기 삶이 무너진다는 걸 오장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장미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모으고 꿈을 밀어도 버텨요. 오장미의 현실파 생존력은 내가 멈추면 우리 집이 멈춘다는 압박에서 나온 겁니다. 마서린이 백화점에서 보이는 태도도 단순히 재벌의 여유가 아니라 공허를 채우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가질 수 있어서 재미가 없고 주위엔 돈을 보고 붙는 사람만 있고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재벌과 금쪽이의 결핍이 5회에 깔려 있어요. 마서린이 채화영을 친엄마로 믿는다는 사실은 아직 마서린이 모르는 폭탄입니다. 마서린이 믿는 가족이 거짓이었을 때 마서린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요? 채화영은 그 폭탄이 터지는 순간을 누구보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채화영이 마서린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사랑처럼 들리는 말 속에 통제와 공포가 섞여 있습니다. 강백호와 강준호의 등장도 15회가 현재 판을 열어둔 방식이에요. 강백호는 따뜻한 선의를 가진 인물로 소개되고 강준호는 차갑고 완벽한 인물로 소개됩니다. 이 두 형제가 앞으로 오장미를 두고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예고는 쌍둥이 미스터리와는
또 다른 종류의 긴장을 던집니다. 오장미가 가족 때문에 버티며 살아온 사람이라면 사랑은 오장미에게 사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치가 삶에 들어오는 순간 오장미는 다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꿈을 택할지, 가족을 택할지, 사랑을 택할지. 1-5회는 그 선택의 칼날을 미리 갈아둡니다. 정리하면 15회의 하이라이트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1995년의 스캔들이 정숙희의 사랑을 무너뜨리고 마동석의 실종이 정숙희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채화영의 사상과 빌런 각성이 아이 탈취라는 선택으로 이어지며 절벽의 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벽의 밤이 30년 뒤 오장미와 마서린의 백화점 스침으로 다시 현재를 열어젖혔습니다. 이렇게 알고 다시 1-5회를 보면 작은 장면들도 전부 의미가 바뀝니다. 채화영이 아이를 안고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은 사랑에서가 아니라 들키면 끝이라는 공포의 눈빛이고, 정숙희가 아이를 안고 숨을 죽이는 행동은 겁쟁이가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저항입니다. 오복길이 아기를 발견하는 순간은 우연이 아니라 정숙희가 아직 세상과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고, 마대창이 핏줄 앞에서만 흔들리는 장면은 가족애가 아니라 피가 권력의 언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채화영이 빼앗은 건 아이 한 명이 아니라 정숙희의 시간이었고, 정숙희가 지켜낸 건 아이 한 명이 아니라 오장미의 미래였습니다. 이 둘이 언젠가 같은 진실 앞에 서는 순간 오장미의 강철 멘탈이 진짜 시험대에 오르고 마서린의 금쪽이처럼 보이던 불안이 진짜 이유를 드러낼 겁니다. 그리고 채화영은 그 순간을 막기 위해 더 큰 욕망을 꺼낼 수밖에 없겠죠. 서린이 있기에 드림호텔 대표 자리를 지키는 채화영에게 서린은 축복이면서도 동시에 목을 조르는 족쇄니까요. 백화점에서 오장미와 마서린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을 조금 더 뜯어보면 드라마가 왜 5회에서 사람을 못 놓게 만들었는지 보입니다. 오장미는 선물을 고르며 엄마가 좋아할까를 먼저 생각하고, 마서린은 거울을 보며 내가 더 빛나야 한다를 먼저 생각합니다. 둘 다 불안해서 출발하는데 불안의 방향이 다르죠. 오장미의 불안은 사랑을 잃을까 하는 불안이고, 마서린의 불안은 사랑이 가짜일까 하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둘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똑같은 얼굴은 마주쳤지만 서로의 세계가 너무 달라서 눈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나면 시청자는 마음속에서 이미 상상을 시작합니다. 저 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실을 알게 될까? 이 상상이 곧 다음 회를 보게 만드는 엔진입니다. 그리고 1-5회가 진짜로 강한 이유는 큰 사건만 세게 던져서가 아니라 큰 사건 사이사이에 작은 심리적 클라이맥스를 계속 꽂아두기 때문입니다. 정숙희가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신문을 보는 순간, 마동석이 정숙희를 찾지 못하고 허공을 바라보는 순간, 채화영이 사산 뒤 눈물에서 바로 계산으로 넘어가는 순간, 정숙희가 도주 중 숨소리 하나까지 죽이는 순간, 채화영이 아이를 품에 안고도 사랑이 아니라 집착만 드러내는 순간, 오복길이 팔찌를 보고 확신하는 순간, 마대창이 핏줄 앞에서만 흔들리는 순간, 이런 작은 폭발들이 계속 쌓여서 시청자는 한 번 숨 돌릴 때마다 또 다른 질문을 맞닥뜨립니다. 여기서 끝나겠어? 설마 저렇게까지? 근데 저 사람이 진짜 죽었을까? 이런 질문이 15회를 통째로 끌고 가는 힘이에요. 여기까지가 1-5회 통짜 정리입니다. 다음으로 6회를 들어가면 현재에서 인물들이 본격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오장미, 마서린, 채화영, 정숙혜, 강백호, 강준호, 진홍주의 줄이 서로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다만 그건 다음 편에서 제대로 이어갈게요. 오늘은 이 질문 하나만 남기고 끝낼게요. 백화점에서 스쳐 지나간 그 순간 두 사람 중 먼저 뒤를 돌아볼 쪽은 오장미일까요? 마서린일까요?